네, 안녕하세요. 러셀에서 수능 국어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서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되는 영상으로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글을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문제 풀기 위해서 읽잖아요. 거기서부터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뭔가 기억, 니은 밑줄 쳐져 있고 둘을 비교 대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다 이 생각하죠. 공통점 차이점 파악해야겠다. 그거 기억해야지. 분명히 물어볼 텐데 문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억과 니은의 다른 점 같은 점 물어보고 있고, 또는 지문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과정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무조건 나올 텐데 이거 순서 정리해야지. 지문에 막 화살표도 표시하고 막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례 반비례가 나와요. 경제의 비례 반비례 무조건 나오는데 화살표도 막 위아래 표시하고, 심지어 좀 복잡하면 메모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서 기억이 나시나요? 가면 내용이 좀만 어려워도 잘 생각이 안 나죠. 막 찾아봐요. 메모한 거 찾아보고, 심지어 근데 메모한 거 찾아보고 풀리면 다행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잡아먹고 틀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뭐가 출제될지는 막 맞습니다. 나오는 것도 맞고 과정 순서 나오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지는 다 잘 예상을 하고 문제 풀어서 잘 아시는데, 정작 나왔을 때 그걸 기억하려고 하면 문제는 알면서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죠. 근데 분명히 우린 기억은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특히나 좀 내용이 어려우면 내가 밑줄 치고 뭔가 했는데 백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럼 문제 가서 계속 다시 읽어야 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제 이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한 번만 읽고도 지문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독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가셔서 이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기억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기억이 결과론적으로 나게 되실 겁니다. 가봅시다. 일단 인지부화 이론이라고 제 전공도 교육학인데 교육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입구 역할을 하는 게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작업기억 자체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업기억의 정보의 최대량이 7개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침 앞에 이번 주에 영상 찍는데 제가 집중의 뇌과학이라고 일본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도 똑같은 작업기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작업기억을 3개의 박스 정도로 있다라고 더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작업기억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박스가 3개라는 게, 우리 전화번호부터 그래서 전화번호가 010 땡땡땡땡땡땡땡 할 때 그 3개 정도는 그래도 빠르게 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단 그게 거의 한계라고 합니다. 물론 노력해서 늘릴 수 있겠지만 애초에 작업 기억 양의 한계가 있고, 근데 그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계속 더 많이 주고 그걸 기억하려고 하면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막 기억하려고 해요. 특히나 뭐 조건이 4개가 나와요. 오지선다니까 4개 기억해야지 나올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걸 기억해야지 하는 순간 기억하기 불가능한 걸, 애초에 기억이 불가능한 걸 기억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처리 수준 이론이라는 이런 논문에 따르면 어떤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할 때 그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기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얕은 처리보다는 깊은 의미 처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여러 가지 수백 건의 실험이나 뇌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결론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기억에 남는다. 결론은 기억은 불가능한데 의미를 이해하면 기억이 결과론적으로 나는 거죠.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하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글을 읽으니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순서도 나올 것 같고 비례반비례도 나올 것 같고,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에 대한 집착을 하면 기억이 안 날 거고 불가능하고, 이해에 대한 집착을 하면 신기하게 거꾸로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실 때 지문 읽을 때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져도 이미 잊은 것 같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히 좀 잘 이해하면 기억이 날 거다. 되셨죠? 어떻게 읽는 게 이해하는 건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연결하기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예시랑 되게 쉬운 공감할 만한 예시 하나랑 가장 어려운 지문, 리트 지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기억하려고요? 암기하려고요? 실제 레시피 아닙니다. 그냥 제가 끓여 먹는 방법이지 이 레시피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그냥 맥락상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저는 김치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밥을 넣고 3분간 같이 볶아요.
굽다가 밥을 한쪽으로 몰고 프라이팬 한쪽에 간장 한 티스푼 넣고 5초 기다린 다음에 기다린 후에 다시 섞습니다. 그리고 불 끄기 직전에 설탕 넣고 비비고 불 끈 다음에 그릇에 옮겨서 참기름을 뿌립니다. 그 후에 마지막에 프라이팬에, 요리 다 한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에서 마지막 완성하고 올리는 거죠. 만약 이걸 외운다고 쳐요. 7개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근데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실제 독서 지문이 이거보다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간장 먼저인가? 설탕 먼저인가? 5초 볶나? 3분 볶나? 4분 볶나? 막 헷갈려요. 근데 만약 이 레시피를 왜 하는지 이해한다고 쳐봅시다. 김치를 먼저 볶는 이유는 제일 먼저 볶아야 김치의 감칠맛이 계속 우러나와요. 거기에 밥을 3분 정도 볶았을 때 그 맛이 제일 잘 스며들고 색이 같은 색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간을 하는 거죠. 간하고 딱 마무리하면 되는데, 간할 때, 간장으로 간할 때는 간장을 가장자리에 살짝 태우면 더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그러니 가장자리에 살짝 5초 정도만 태웠다가 섞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설탕은 열 조금만 가해도 확 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탕 넣고 비비는 거죠. 불 끄고 참기름은 풀에 날아가니까 끄고 난 다음에 둘러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계란 후라이는 여기 이미 요리하면서 적당히 프라이팬이 간이 돼 있잖아요. 적당히 더러워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프라이팬 하면, 그러면 좀 간이 배인 프라이팬이니까 가장 맛있게 되죠. 이유를 알고 기억하면 간장 다음에 설탕인가? 설탕 다음에 참기름인가? 불 끄고 해야 되나? 아니, 당연히 불 끄고 해야지. 날아가니까. 설탕 제일 잘 타니까 마지막에 비벼야지. 가장자리 하라 그랬는데 왜? 이거 태워야 더 맛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국어 지문으로 설명해 볼게요. 2학년도 리트 기출인데, 이거 리트라면 복합 적성 시험, 그러니까 그 로스쿨 가려는,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 변별하려고 낸 지문이니까 당연히 엄청 어렵죠. 그런 엘리트들이 시험을 봤을 때도 정답률이 막 25%기도 하고, 평균 정답률이 3문제 나왔는데 49%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지문 가지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경제라서 막 공식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모의고사 출제는 막 이거 정리하고 외우고, 여기에 막 다른 거 투자, 자본량, 저축, 생산, 소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걸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죠. 머릿속에 넣기 힘드니까 화살표로 막 표시하고 그거 찾으려고 해요. 표시하고 찾을 필요 없이 한 번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결될 겁니다. 이 지문 특정한 부분만 떼온 건데, 이 부분이랑 이해하면 실제로 문제로 출제됐던 선택지 하나만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멈추고 읽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시고, 그런 후에 이거 OX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바로 가볼게요. 기억에 대해 집착하지 말자. 이해하면 다 기억날 거다. 들어가 봅시다. 생산해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려면 생산한 건 저축 아니면 소비한다, 둘 중 하나죠. 생각해보면 생산한 건 저축하거나 쓰거나, 그런데 이 저축한 돈이 곧 이 지문에선 다 투자한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가상각은 자본의 사용 정도에서, 이 자본이란 용어는 필수 어휘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 지문에서의 자본은 생산 수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라면 기계나 공장 같은 것들, 인건비 뭐 이런 게 자본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란 건 자본, 기계 같은 것들의 사용 정도에 비례해서 그 자본재, 기계로 그냥 치환해서 독해하셔도 훌륭합니다. 기계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이해라고 했죠. 그럼 감가상각은 자본이 기계로 친다면 기계가 마모돼서 쓸 수 없게 되는 것들이 감가상각인 거죠. 그럼 그 감가상각량은 개념을 끌고 내려오면 기계를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정도의 양인 거죠. 그 양은 자본량, 생산수단의 양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인 감가상각, 얼마나 마모되는지의 률의 곱으로 결정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치면 이게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소모돼 가는 거죠. 그래 10년이면 다시 기계를 새로 사야 되는. 그러면 감가상각되는, 마모되는 비율이 몇 %예요? 10%죠. 1억에 10% 곱한 1000만 원이 감가상각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해보면, 그 자본재, 얘가 얼마나 깎여 나가는지, 소모되는 정도의 양, 감가상각량 되셨죠? 그리고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자본량, 생산수단의 양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로 식으로 표현된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 공식에 얘는 이렇게 써있네요.
변동하는 크기래요. 그럼 요거 연결시켜서 보면 이 의미가 뭐예요? K가 자본이었으니까 자본의 변동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얼마나 느는지 주는지 그 변동하는 양은, 이 식은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두 요인은 얘겠죠.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이 자본량이 변동하는 정도를 늘리는 반면이니까 빼기가 아니라 얘가 투자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용으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된다니까요. 투자하면 기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본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됐죠?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 개념 끌고 내려오면 뭐였죠? 자본이 소모되는 정도.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당연히 자본이 소모되는 정도니까 자본량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위에 공식도 있었죠. 자본에 내가 가진 1억짜리 기계에 감가상각률 10% 곱한 1000만원어치 소모된다. 감가상각량.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자본의 변동량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돈에서 자본이 깎여 나가는 정도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 1억을 하긴 했는데 자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한 1000만원이 깎여 나갔다면, 소모됐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은 1000만원 깎인 부분 빼고 9천만원어치가 증가하겠죠. 되셨죠? 거꾸로 자본은 매년 1000만원씩 막 소모가 되는데 내가 투자를 매년 한 500만원만 투자해요. 그러면 사실 1000만원씩 깎여 나가는데 500만원만 투자하니까 매년 자본이 점점 줄겠죠. 되셨죠?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적 상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정적 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 투자랑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면 0이겠죠? 자본량이 변동이 없는 상태. 내용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거죠. 딱 자본이 깎여 나간 만큼, 소모되는 만큼만 딱 투자해요. 소모되는 만큼만. 그러면 기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겠죠. 매년 기계가 1000만원어치씩 소모돼서 내가 1000만원어치만 딱 투자하면 똑같은 기계 설비 장치로 계속 유지되겠죠. 내가 근데 만약에 기계가 매년 1000만원어치 소모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러면 1000만원 정도씩은 계속 기계가 증가할 거고, 또 매년 기계가 1000만원씩 소모되는데 내가 매년 500만원만 투자를 하고 있다면 500만원어치씩 기계가 계속 사라져 가겠죠. 자본량이 점점 줄겠죠. 그럼 정적 상태는 소모되는 만큼만 딱 투자하는 상태. 되셨나요? 자본 변동량이 없는 상태.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상태이면 자본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의 변동도 없고, 이해해 봅시다. 자본량이 그대로예요. 기계 설비, 생산 설비, 생산 수단이 그대로면 그 생산 수단에서 똑같은 양을 계속 생산할 거고, 그러고 그 생산이 아까 저축 아니면 소비라고 했으니까 저축과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되셨나요? 어렵게 느껴지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수능에 출제된다면 킬러 지문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 정도 난도까지는 출제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지문이긴 합니다. 공부하기 너무 좋은 지문인데,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이해하면 기억한다. 가볼까요?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이해에 집착하면, 아까 판단해보자는 선택지가 이거였죠. 실제로 리트에 출제됐던 문제의 선택지입니다. 봅시다.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변동한다. O입니까? S입니까? 투자한 만큼 감가상각이 된다면, 거꾸로 마모되는 만큼 투자한다면, 그러면 자본은 변동이 없죠. 근데 투자를 깎이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량이 늘 거고, 깎이는 것보다 투자를 덜 해요. 그럼 자본량이 줄 거고, 얘랑 다르면 자본량은 늘던가 줄던가. 되셨나요?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앞에 요소 저축이 어떻고, 공식에서 이게 빼는 거고, 얘가 오르면 얘가 내리고, 비례 반비례고, 이걸 기억해야지 이게 같은 상태가 정적 상태야. 이게 높을 때는 자본량 느는 거고, 이게 낮을 때는 자본량 낮은 거야. 기억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면 생각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애초에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독서를 말 그대로 독해력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기억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해에 집착하고 독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좀 이해에 집착하면서 독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드리면 계속 요런 훈련을 좀 해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내려갈 때 왜 이런 문장이 나왔지?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 의미는 뭐지? 계속 문장 단위로 짚으면서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이 끝나면 이 단락은 전체적인 주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단락은 어떤 얘기하고 있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단락 끝날 때마다 좀 정리하는 연습.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쭉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납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자. 이해하면 무조건 기억이 난다.
기억은 따라오는 결과값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